잭 런던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작품이 소개되어 있는 작가입니다. 잭 런던은 1903년에 야성의 부름이 성공하면서 단숨에 유명 작가로 올라섰고 늑대계와 강철군화도 널리 알려진 작품이지요. 잭 런던은 잡지사의 의뢰를 받고 러일전쟁 취재를 위해 1904년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기자들은 대부분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 정부에서 전해주는 소식만 본국에 전달했는데 런던처럼 직접 현장을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일본군에서 군사기밀이라며 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기자들을 통제하는 바람에 전장에 제대로 접근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일본을 거쳐 부산으로 오거나 중국에서 제물포로 들어왔습니다. 경부선이 개통된 후에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면 됐지만 잭 런던이 왔던 1904년에는 아직 경부선이 개통되기 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목포를 거치고 다시 군산에도 들른 뒤에 제물포까지 가서 경인선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야 했지요. 큰 배를 댈 수 있는 저반시설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승객들은 증기선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가야 했습니다. 잭 런던은 1904년 3월 4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부터는 북쪽으로 행군하는 일본군을 따라갔습니다. 일본군 부대의 짐을 운반하는데 조선 사람들이 짐꾼으로 고용됐지요. 지게꾼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잭 런던은 조선 사람들을 게으르고 멍청하며 진취성이 부족하고 비능률적이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았는데 그나마 한 가지 뛰어난 점은 짐을 지는 능력이라고 꼽았습니다. 짐꾼은 동물처럼 완벽하게 일을 해낸다는 것이지요. 조선 사람 누구나 그렇듯이 짐꾼들도 죄다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커다란 눈덩이들이 시커먼 강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평양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청일전쟁에 이어 또다시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의 말이지요. 조선 땅에서 러시아군과 일본군이 전쟁을 하고 조선 사람들은 집을 잃고 피난민이 됐습니다. 잭 런던은 계속 북진하는 일본군을 따라 압록강변 의주까지 갔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 지역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핑계로 철수를 종용하는 일본군에 떠밀려 잭 런던은 결국 취재를 마치게 됩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항한 도시입니다. 잭 런던이 방문했을 때는 개항하고 30년 가까이 됐을 때라 거류지도 넓어지고 일본인 거주자도 많아졌을 때입니다. 부산에는 외관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개항 전에도 일본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외관 안에 80명 남짓이었는데 1906년에는 16,0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개항장으로 제공된 곳은 지금의 동광동과 광복동에 해당하는 용두산 주변이었는데 일본은 조선을 압박해 영역을 넓히거나 바다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거류지를 계속 넓혀 나갔습니다. 부산 거리를 일본식 가옥들이 채워나갔고 일본인들이 그 거리의 주인으로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부산이 마치 일본의 어떤 도시처럼 보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인처럼 보입니다. 일제는 식민지 정책의 하나로 전국에 신사를 세웠는데 부산에는 식민지가 되기 전에도 이미 외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만든 신사가 있었습니다. 개항 이후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늘어나면서 용두산 중턱에 새로 신사를 지었다가 1916년에 용두산 정상에 공원을 만들면서 신사를 그곳으로 옮겼는데 잭 런던이 본 신사가 혹시 용두산 중턱에 있던 신사일지 모르겠습니다. 목포에서는 유달산 아래 영사관이 설치되면서 그 주변으로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됐습니다. 이 상점에서는 표범 가죽을 파는 것 같네요. 제물포는 밀물일 때와 썰물일 때 수위차가 너무 커서 항구가 발달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월미도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되긴 하지요. 하지만 서울과 가깝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든 제물포를 개항장에 포함시키려 했고
조선에서는 같은 이유로 제물포를 개항장에서 제외시키려 했지요. 제물포가 개항되자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조개지를 설치했습니다. 개항되던 해에 일본이 먼저 은봉산 아래 조개지를 설치했고 그 다음 해에는 청나라가 일본 조개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청나라 조개지가 건물도 더 번듯하고 청나라 상인들의 수완이 더 좋았는데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일본이 앞서기 시작했고 그런던이 방문했던 이후, 그러니까 러일전쟁 후에는 일본이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게 되지요. 청나라와 일본 조개지 사이에는 경계를 나누기 위해 계단이 있었는데 이 조개지 경계 계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뜬금없는 석등들은 뭘까요? 부산이 온통 일본색이었던 데 비해 제물포에서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활동했는데 그래도 일본이 우세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물포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온 외국인들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온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품팔이 남아있는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물포에서 경인선을 타고 도착한 경성역 옆에 있던 그랜드 호텔입니다. 이때 경성역은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1901년 스테이션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 때는 기와집이었다가 서양식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테이션 호텔을 역호텔, 정거장여관 등으로 불렀다네요. 그랜드 호텔, 마전 호텔, 에스터하우스 등으로 이름이 여러 번 바뀌다가 1910년대 없어졌습니다. 덕수궁 대한문이 아직 대한문 현판을 달고 있던 때입니다. 대한문 앞에 보이는 서양식 건물은 원수부입니다. 원수부는 대한제국의 군통수 기관으로 황제 직속이었습니다. 일본군이 평양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동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평양 사람들이 대동문 주변에 빼곡하게 모여서 입성하는 일본군을 구경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흰갓을 쓰고 있는 건 국상기관이라서 그렇습니다. 거대한 목재를 톱질하고 있습니다. 목재 크기를 봐서는 꽤 큰 건물의 기둥 정도는 돼 보입니다. 이때 평양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천명한 고종이 황제의 나라에는 수도가 두 곳 있어야 한다며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새로운 궁궐을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번째 황궁의 이름은 풍경궁이었습니다. 풍경궁은 기자묘 옆에 있었고 300예순 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던이 평양에 갔을 때는 정전인 태극전과 동궁전인 중화전이 완성된 후 부속공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러일전쟁 후 풍경궁은 공사가 중단되었고 고종은 풍경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1907년에 폐위됩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건물이 풍경궁의 정문인 황건문입니다. 풍경궁은 일본군 병영으로 사용되다가 일제강점기에 평양자해의원으로 사용됐습니다. 황건문은 1925년에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서울의 일본 사찰인 조계사에 팔려 이전됐고 조계사 자리에 동국대학교가 개교하면서 황건문이 교문으로 쓰였는데 1971년에 그 자리에 학생회관을 신축하면서 해체되어 부여의 무량사에 팔렸다고 합니다.